1942년 11월 30일 새벽 2시 14분, 과달카날의 아이언 바텀 사운드였습니다. 피티백구 어뢰정의 인터컴을 통해 전해진 명령은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엔진을 끄고 정숙 상태로 표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관병 이등병 로버트 바비 첸의 손은 스로틀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어뢰정 정비를 9달 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 10분을 어떻게 살아남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8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일본 구축함 한 척이 30노트의 속도로 칠흑 같은 물 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첸이 담당하는 세대의 V12 패커드 엔진은 4,500마력의 힘을 합쳐 죽은 자도 깨울 만큼 굉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5km 내 모든 일본 수중 청음기 운용병이 피티백구 어뢰정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엔진을 끄면 어뢰정은 앉아있는 표적이 됩니다. 5인치 함포를 장착한 강철 구축함이 다가오는 동안 80피트 길이의 합한 배가 물 위에 죽은 듯이 떠있게 됩니다. 하지만 엔진을 계속 가동하면 일본군이 3마일 밖에서도 그들의 접근을 듣게 될 것입니다. 피티백구 어뢰정이 어뢰 사정권 안에 들기 전에 사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뢰정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1942년 11월까지 어뢰정 3대대는 8주 동안 12척의 보트를 잃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이 그들의 접근을 들었기 때문에 12명의 승조원이 죽었습니다. 패커드 엔진이 벤시처럼 비명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술 교범은 속도를 활용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도를 낼 때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첸의 가장 친한 친구는 3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어뢰병 토미 모리슨이었습니다. 11월 8일 PT-44 어뢰정에서였습니다. 그들은 로드 아일랜드에서 함께 훈련받고 툴라기에서 같은 침상을 썼습니다. 모리슨은 전쟁 후 시애틀에 정비소를 열고 싶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모든 사업 계획을 다 세워두었습니다. 모리슨과 첸의 자동차 수리점이었습니다. 50대 50의 동업이었습니다. 모리슨의 마지막 임무 전날 밤 그들은 악수를 나누며 약속했습니다. PT-44 어뢰정은 35노트의 속도로 구축함 호송대를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4마일 밖에서 이들의 접근을 들었고 2마일 지점에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PT-44 어뢰정은 1800야드 거리에서 5인치 포탄을 기관실에 맞았습니다. 모리슨은 포탄이 명중했을 때 연료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은 즉각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그 배는 40분 동안 불탔습니다. 첸은 해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물 위에 비치는 불꽃을 보았고 생존자를 찾기 위해 잔해 주위를 맴도는 구조 보트들을 보았습니다.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첸은 9명의 기관병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일본 수중 청음기가 수마일 밖에서도 어뢰정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트들은 빨랐지만 속도는 소음을 의미했습니다. 소음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첸은 모든 교전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작전 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동안 밤늦게 작전 본부 텐트에서 임무 기록 사본을 검토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뢰정은 고속으로 접근합니다. 일본 구축함은 3마일에서 6마일 거리에서 엔진 소리를 탐지합니다. 방위와 거리를 계산합니다. 2마일 지점에서 포격을 시작합니다. 미국 보트들은 전속력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보트들은 선체에 구멍이 난 채 돌아왔습니다. 승조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포탄이 자신들의 항적을 따라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접 명중으로 인한 압력파를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리였습니다. 첸은 엔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오토바이 정비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클랜드의 텔레그래프 애비뉴에 2칸짜리 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첸은 기름때를 묻히며 자랐고 대수를 배우기 전에 기화기를 재조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첸은 소리만으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베어링이 고장 났을 때, 타이밍이 틀어졌을 때, 밸브가 걸렸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첸은 어뢰정 엔진이 수중에서 내는 소리에 대해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첸은 3주 전인 11월 9일 PT-109 어뢰정의 좌현 엔진을 정비하기 위해 물속에 있었습니다. 냉각수 누출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였지만 다음 순찰 전에 고쳐야 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배 아래로 헤엄쳐 누출을 설명할 수 있는 균열이 있는지 선체를 확인했습니다. 물은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선체 아래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귀가 물속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물고기 소리, 멀리 있는 보트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200야드 떨어진 닷줄이 갈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중 세계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소리, 주변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공회전 상태일 때, 즉 전속력이 아니라 단순히 공회전일 때 소음은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그것은 천둥처럼 물속을 통과하는 저주파의 굉금이었습니다. 마치 화물열차 옆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진동은 물속에서도 그의 이빨을 흔들었습니다. 첸은 수면으로 올라와 물장구를 치며 방금 들은 소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물속으로 잠수하여 다시 들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공회전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슴과 두개골에서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보트에 다시 올라탔고 갑판에서 중위를 찾았습니다. 중위님, 엔진 소리가 물속에서 시끄럽습니다. 공회전 상태에서도 정말 시끄럽습니다. 중위는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첸,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활용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기 전에 따돌리는 거지. 하지만 중위님, 만약 첸, 순찰 보고서 3건을 제출해야 하고 4시간 후에 출항할 거야. 엔진은 괜찮아. 준비시켜. 중위는 가버렸지만 첸은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약 속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엔진을 완전히 끄고 표류한다면 어떨까? 하고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생각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전술 교범은 기동성을 유지하라, 빠르게 움직여라, 고정된 표적이 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술을 따른 모든 어뢰정은 침몰했습니다. 첸은 정비 운행 중에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PT-109 어뢰정이 해상에서 엔진 점검을 할 때 첸은 엔진을 끄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들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음향적 불가시성이었습니다. 그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멀리 있는 보트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엔진이 꺼진 PT-109 어뢰정은 선체에 부딪히는 잔잔한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모리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부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수면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모리슨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첸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중 소음, 엔진이 꺼졌을 때의 침묵, 전투 보고서의 패턴이었습니다. 모리슨은 들었고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엔진을 끄고 일본 구축함 쪽으로 표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은 물속으로 담배재를 털어넣고 그것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첸,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미친 소리야. 지휘부는 우리가 그런 제안만 해도 우리 둘 다 군법 회의에 회부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모리슨은 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걸 시험해볼 기회를 얻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그래도 시도하겠다고 약속해줘. 너무 미친 짓이라고 말하게 두지 마. 첸은 약속했습니다. 모리슨은 이틀 후 PT-44 어뢰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이 4마일 밖에서 그의 보트 접근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슨이 죽은 후 첸은 자신의 이론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휘부가 속도 전술을 포기하자고 제안한 것만으로도 자신을 군법 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11월 30일 중위는 어쨌든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엔진을 끄고 정숙 상태로 표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채는 중위가 왜 시도하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 많은 승조원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주 전 첸의 말에 대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첸의 미친 이론이 그들을 구할지 아니면 죽게 할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첸이 마침내 일본 구축함을 상대로 자신의 미친 이론을 시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정말 엄청나니 구독해주세요. 이 잊힌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살려내야 합니다. 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첸, 엔진을 꺼라. 정숙 운행을 실시한다. 첸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미국 전술교범은 기동성을 유지하라. 속도를 활용하라.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첸의 손은 어쨌든 스로틀로 향했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뒤로 당겼습니다. 세 대의 패커드 엔진은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소리는 음조가 낮아지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갑판의 진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엔진은 이제 겨우 움직이며 따뜻하게 유지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첸은 시동 스위치를 돌렸습니다. 엔진은 한 번 기침 소리를 내더니 멈췄습니다. 침묵. 피티백구 어뢰정의 나무 선체에 잔잔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첸은 물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자신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일본군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중위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조용하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목표물 쪽으로 표류한다. 엔진 정지, 움직임 정지, 소리 정지. 아무도 말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기 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피티백구 어뢰정은 관성만으로 앞으로 표류했습니다. 어뢰정은 여전히 약 5노트의 속도로 물 위를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일본 구축함으로부터 800야드 거리. 첸은 기관실의 작은 현창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구축함은 약간 더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형체로 보였습니다. 그는 구축함의 실루엣, 상부 구조물, 함포 포탑을 볼 수 있었습니다. 700야드. 첸은 선체에 물이 철썩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쪽 통로에서 누군가가 숨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뢰정이 잔잔한 너울에 부드럽게 흔들리면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600야드. 이제 첸은 구축함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함포 포신을 볼 수 있었고 갑판 위에서 움직이는 일본 수병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어뢰정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에게 표류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00야드. 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엔진 마운트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450야드. 구축함은 거대했습니다. 첸은 일본 군함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구축함은 엄청났습니다. 강철판들이 리베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인치 함포 포탑은 단 한 발로 PT-109 어뢰정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400야드. 이제 첸은 구축함의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깊은 윙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구축함의 프로펠러가 물을 휘젓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8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음탐사 야마모토 테이시가 구축함 타카나미의 음탐실에 앉아 수중 청음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분 동안 미국 어뢰정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세 대의 패커드 엔진이 내는 독특한 으르렁거리는 소리, 물을 휘젓는 프로펠러의 높은 음에 윙윙 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처음 탐지했을 때 방위는 185도였고 거리는 2000m였습니다.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미국 어뢰정은 항상 자신들의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속도가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마모토는 5km 밖에서도 그들의 접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8달 동안 이 일을 해왔고 11척의 미국 보트를 침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의 엔진 소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위를 함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쿠도 슌사쿠 중령은 보고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번 달에 4척의 미국 어뢰정을 침몰시켰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추적하여 침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보트들은 시끄럽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병대처럼 돌격했지만 가축처럼 죽었습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군은 일본 함포가 자신들을 조준하기 전에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속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틀렸습니다. 쿠도는 포수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 엔진들이 굉음을 내며 가동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좁히려 할 것입니다. 어뢰를 발사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적인 미국 전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쿠도의 5인치 함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포수들은 훌륭하고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여러 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소리를 추적하고 방위를 계산하여 목표물을 조준하고 발사했습니다. 미국 보트는 전속력으로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추적을 더 쉽게 만들 뿐입니다. 엔진 소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항적은 서치라이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보트는 완벽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보통 서너 발의 포탄이 필요했고 포수들이 명중하면 2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쿠도는 그 후에 승조원들을 위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보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또 다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시동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귀에 더 세게 대고 들었습니다. 엔진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조절하고 주파수를 변경했습니다. 여러 방향을 스캔하며 물속 소리를 들었습니다. 패커드 엔진의 독특한 소리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어뢰정들은 사라졌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야마모토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8달 동안의 음파 탐지 작전에서 그는 이렇게 접촉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보트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엔진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공회전 상태에서도 수중 음파 탐지기는 그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벗고 연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장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시 착용한 후 다시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이 사실을 쿠도에게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접촉을 잃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멈췄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쿠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파 탐지실로 왔습니다. 직접 수중 음파 탐지기를 들고 들었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저 주변의 바닷소리만 들렸습니다. 타카나미 함 자체의 엔진과 프로펠러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함장님. 엔진 특유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쿠도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 어뢰정은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아마 엔진 고장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 위에서 멈춰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척의 보트가 동시에 엔진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쿠도는 탐조등을 켜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다를 스캔해라. 육안으로 그들을 찾아라.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강력한 광선이 어둠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언 바텀 해협을 가로질러 비추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광선은 텅 빈 물을 비추었습니다. 어두운 파도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탐조등 조작병들은 체계적으로 스캔했습니다. 항적을 찾았습니다. 실루엣을 찾았습니다. 미국 보트에 어떤 징후라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PT-109호는 40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표류하며 탐조등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의 어둠 속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는 탐조등 광선이 물 위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광선이 PT-109호의 뱃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50야드 차이로 그들을 놓쳤습니다. 불빛은 파도를 비추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채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 쉬지 않았습니다. 탐조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왼쪽으로 70야드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일본군은 수색하고 있었지만 움직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항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류를 따라 표류하는 조용한 나무 보트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구축함의 탐조등은 물 위를 계속해서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PT-109호를 4번이나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채는 구축함의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터빈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물을 휘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군은 혼란스러웠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군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미국 어뢰정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시끄럽고 빠르며 공격적인 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2시 19분에 PT-109호는 구축함에서 30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어로의 사거리였습니다. 장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로의 1번과 2번 발사관 발사. 마크8 어로의 2발이 거의 물보라를 일으키지 않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뜨겁고 곧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전기 모터는 목표물을 향해 가속하면서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채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20초, 30초, 40초. 일본 구축함은 너무 늦어서야 그들을 탐지했습니다. 2발의 어뢰는 타카나미 함의 좌현 수선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정확히 기관실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은 엄청났습니다. 채는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충격파를 느꼈습니다. 보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타카나미 함 측면에서 주황색 화염 덩어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축함은 즉시 기울어지며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연료 탱크가 파열되었습니다. 탄약이 유폭되었습니다. 구축함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쿠도의 마지막 생각은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함교에 서서 자신의 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보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결코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방역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 PT-109호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채는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 대의 패커드 엔진 모두가 최대 출력으로 보효했습니다. 보트는 40노트의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가속으로 인해 채는 격벽에 부딪혔습니다. 가라앉는 구축함에서 멀어졌습니다. 불길과 혼돈에서 멀어졌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본군 수병들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은 환호하고 소리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시도한 적 없는 전술을 사용하여 일본 구축함을 막 침몰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음운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진 게이지를 응시하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엔진이 무음 운항 중일 때 물속에서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수중 음파 탐지기가 그들을 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 해군이 어뢰정 전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조용해야 했습니다.
모리슨이 옳았습니다. 그 생각은 미친 짓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교는 안전한 거리에 도달한 후 첸을 함교로 불렀습니다. 불타는 구축함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증원군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첸, 이리로 올라와. 첸은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장교는 조타실에 서 있었습니다. 타카나미 함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수평선 너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첸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수중 테스트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리슨에 대해 말했습니다. 엔진이 물속에서 화물 열차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교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첸의 말이 끝나자 장교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이것을 다시 시험할 것이다. 다음 날 밤은 12월 1일이었습니다. 정보부에 따르면 또 다른 도쿄 익스프레스 작전이 보고되었습니다. 6척의 일본 구축함이 과달카날에 보급품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3번 어뢰정 편대는 8척의 PT 보트로 요격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첸의 전술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무음 운항이었습니다. 400야드 이내에 들어올 때까지 엔진을 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들은 구축함을 침몰시킬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8척의 PT 보트가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교는 기꺼이 시도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12척의 보트가 이미 구식 전술을 사용하다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첸은 다른 정비병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장교는 모든 기관실 승무원들에게 2200시에 정비 텐트로 집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5명의 정비병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19, 20, 22살의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보트를 계속 운항시키느라 16시간씩 일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첸은 텐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음 운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추진력을 잃지 않고 엔진을 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일찍 엔진을 끄면 속도를 잃는다. 목표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채 물 위에서 멈춰 설 것이다. 일본군이 탐조 등으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어뢰를 발사하기도 전에 너희를 침몰시킬 것이다. 너무 오래 표류하면 너희는 앉아있는 오리가 된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동력도 탈출 능력도 없다. 너무 늦게 엔진을 끄면 일본군이 너희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들은 수중 음파 탐지기로 너희를 추적할 것이다. 발포할 것이다. 너희는 공격하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타이밍은 완벽해야 한다. 800야드에서 엔진을 끈다. 400야드까지 표류한다. 어뢰를 발사한다. 즉시 엔진을 재시동한다. 전속력으로 도주한다. 대부분의 정비병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PT-63호의 한 정비병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드리게스였습니다. 텍사스 출신이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구축함 쪽으로 표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첸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나? 매뉴얼에는 속도를 유지하라, 기동성을 유지하라, 고정된 목표물이 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우리는 매뉴얼을 따르다가 8주 동안 12척의 보트를 잃었다. 모리슨도 매뉴얼을 따르다가 죽었다. 얼마나 더 많은 친구들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가? 텐트는 조용해졌습니다. 로드리게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뢰정들이 침몰하는 것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모두 이 같은 텐트에 앉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죽은 승무원들의 소지품을 싸서 집으로 보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첸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해오던 대로 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또 다른 정비병이 입을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어린 친구였습니다. 만약 엔진이 재시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엔진을 끄고
다시 시동을 걸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첸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3마일 밖에서 계속 우리의 존재를 알린다면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적어도 이 방법으로는 기회가 있다. 세 번째 정비병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까? 첸은 말했습니다. PT-109호가 막 300야드 거리에서 구축함을 침몰시켰다. 일본군은 우리 소리를 결코 듣지 못했다. 우리를 결코 탐지하지 못했다.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 우리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정비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승산이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마침내 로드리게스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타이밍, 절차, 모든 것을요. 첸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로틀 위치, 엔진 정지 절차, 재시동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자정 무렵 15명의 정비병 모두가 이 프로토콜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첸의 미친 생각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1942년 12월 1일 오전 1시 47분이었습니다. 8척의 PT보트가 아이언 바텀 해협에서 소리 없이 표류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승무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첸은 다시 PT-109회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7척의 보트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척의 일본 구축함이 600야드 이내를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구축함 편대는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과달카날로 보급품을 운반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표준적인 도쿄 익스프레스 작전이었습니다. 어뢰정들은 예상 경로를 따라 자리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엔진을 둔 채 기다렸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항해를 수십 번이나 했습니다. 어뢰정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1시 52분에 8척의 모든 PT보트가 동시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는 400야드였습니다. 16발의 어뢰가 물속에서 뜨겁고 곧게 나아갔습니다. 6척의 구축함들을 향했습니다. 구축함들은 아무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들의 소리를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결코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보복 사격도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첸은 초를 세웠습니다. 현창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명중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어뢰는 1시 52분 18초에 명중했습니다. 편대 왼쪽에 있던 구축함이었습니다. 폭발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주황색 화염 덩어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구축함은 흔들리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초 뒤에 어로의 3발이 더 명중했습니다. 다른 구축함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화염 덩어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일본군 편대는 흩어졌습니다. 함정들은 돌아서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탐조등이 켜지며 물을 스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구축함 4척이 명중했습니다. 2척은 10분 이내에 침몰했습니다. 2척은 손상되어 물 위에서 멈춘 채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척의 구축함은 어둠 속으로 맹목적으로 발포했습니다. 그들의 함포가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5인치 포탄이 물을 가로질러 날아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군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을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뢰정들은 동시에 엔진을 재시동했습니다. 8척의 보트에서 24대의 패커드 엔진이 일제히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첸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PT-109호는 40노트의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8척의 모든 보트는 일본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속력으로 도주했습니다. 어뢰정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4척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미국 사령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번 어뢰정 편대는 전쟁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뢰정 교전을 방금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꺼서 그렇게 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과 보고서가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장교들은 그 보고서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들이 읽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8척의 PT-보트가 6척의 구축함과 맞섰습니다. 구축함 4척이 명중했습니다. 미국 측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룻밤 사이에 해군 전술의 규칙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12월 5일까지 솔로몬 제도의 모든 어뢰정 편대가 무음 운항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체내 전술은 어떤 공식적인 교리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어뢰정 승무원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노트를 비교했습니다. 정비병들은 다른 정비병들에게 정확한 절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 이내의 무음 운항은 태평양 전역의 어뢰정들에 대한 표준 작전 절차가 되었습니다. 사령부가 명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생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비병들이 불타 죽는 대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함장들은 갑자기 나타난 미국 PT-보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트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수중 천금기로도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1942년 12월 12일자 한 보고서에서는 이를 유령 전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유령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1942년 12월 21일 무렵에는 일본 구축함들이 공중 엄호 없이는 밤에 아이언 바텀 해협으로 진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도쿄 익스프레스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PT-보트가 더 빠르거나 더 잘 무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체는 침묵 주행 전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 전술을 3비행대의 전술 혁신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체의 이름은 1942년 12월 2일자 정비 기록 한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 기록에는 정비병 2급 채날이 소음 감소를 위한 엔진 정지 절차를 조언했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비 기록에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모든 PT-보트 승무원들은 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첸이 일본 수중 천금기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알아낸 정비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하여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첸은 1943년 2월까지 PT-109호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그는 PT-157호로 전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보트, 새로운 승무원, 하지만 같은 전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참 정비공에게 침묵 주행, 절차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타이밍을 가르쳤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엔진을 빠르게 재시동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리슨이 자신에게 가르쳤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가장 미친 아이디어가 유일하게 통하는 아이디어입니다. 1943년 3월까지 첸은 6개 비행대에 걸쳐 47명의 정비공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승무원에게 이 전술을 가르쳤고 모든 PT-보트를 살려냈습니다. 일본 해군 정보부는 무언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PT-보트가 수중 청음기 탐지에서 사라지는 방법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미국 보트 잔해를 분석했습니다. 공격받은 함선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조용한 엔진을 개발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일종의 스텔스 기술이거나 첨단 방음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고무 마운팅이나 특수 프로펠러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단지 엔진을 끄고 있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군도 구축함 쪽으로 조용히 표류할 만큼 절박하거나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술은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PT-보트 승무원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전문 전술가들이 결코 승인하지 않을 일들을 시도합니다. 1943년 4월 미국 해군은 마침내 침묵 주행을 공식 교리로 삼았습니다. 이를 PT-보트 전술 교범에 게재했습니다. 남태평양 작전 비행대의 현장 혁신 덕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첸의 이름은 그 교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리스는 여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12개의 승무원 팀 역시 여전히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 이후로는 죽어가는 보트의 수가 줄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정비공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이 접근하는 소리를 듣고 침몰하는 승무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942년 12월부터 1943년 8월 사이에 미국 피티보트들은 침묵주행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67척의 일본 구축함, 수송선, 순양함을 침몰시키거나 손상시켰습니다. 추정되는 일본인 사상자는 8,000명의 수병과 병사였습니다. 추정되는 예방된 미국인 사상자는 200명 이상의 피티보트 승무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의 속도, 기반 전술을 계속 사용했다면 이들은 사망했을 것입니다. 첸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943년 7월에 선임 기관사로 진급했습니다. 1943년 10월 그는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남태평양 피티보트 작전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뛰어난 직무 헌신과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훈장 내용에는 침묵주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첸이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킨 정비 절차를 개발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후 첸은 오클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오토바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1947년에 결혼했습니다. 2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는 침묵주행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미국 해군이 싸우는 방식을 자신이 바꿨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슨의 죽음 때문에 보트를 조용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들은 1989년까지 그의 공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 해군 역사가가 피티보트 전술을 연구하다 첸을 찾아냈습니다. 그 역사가 침묵주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첸이 정말로 엔진을 끄자고 제안한 최초의 인물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첸은 우리가 시끄럽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5마일 이내 모든 일본 함선에 우리 존재를 알리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엔진을 끄는 것을 시도해야만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역사가 첸에게 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첸은 모리슨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12개의 승무원 팀도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끄럽지 않도록 막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첸은 2003년에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이었습니다. 그의 무게는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과 피티보트에서 복무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전술을 개발했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6명의 노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삼 비행대 출신의 피티보트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1942년과 1943년에 복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첸이 자신들의 정비공들에게 침묵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바비첸이 결코 공로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죽는 것을 멈추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첸이 우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기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침묵주행은 모든 해군 전쟁 학교에서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전함들은 음향 신호를 줄이기 위해 첨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잠수함은 초저음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공격할 때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첸의 공헌은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존재합니다. 1942년 12월자 정비 기록 한 줄이 그 예입니다. 1989년 인터뷰 녹취록도 있습니다. 1995년에 출판된 피티보트 전술에 관한 책의 한 단락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해군 역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 폴리버에 있는 피티보트 박물관을 방문하면 1944년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PT-617호 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엔진실 내부에는 작은 명판이 있습니다. 그 명판에는 침묵 주행 절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1942년에 선임 기관사 로버트 첸이 개발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PT 보트들은 소리 없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명판이 바로 첸의 유산입니다. 공식적이지도 유명하지도 않지만 진정한 유산입니다. 엔진을 꺼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이 전술을 배운 정비공들도 그를 기억합니다. 아들과 형제, 그리고 아버지를 되찾은 가족들도 그를 기억합니다. 첸은 PT보트가 더 빨라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더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고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혁신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는 공학위원회나 전술위원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하는 정비공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리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첸은 하나의 간단한 아이디어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엔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가 잊혀진 영웅들의 관심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이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당신 가족 중에 복무한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당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비첸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